예,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열흘 전에 사회적 경제는 유기경이라서 통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다 그러긴 했는데 왜 한다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누가 전화 했죠? 그분이 저를 잘 꼽힌 거예요. 예. 한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부야부야 만들었는데 사회적 경제 얘기보다는 현재 경제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있는 거는 사실은 이 아름다운 재단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 하도 이름을 많이 바꿔서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사회적 경제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에 대해서 같이 했던 걸 뒤에 잠깐 짚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에서 20년까지 한 5년간 사회적 경제 환경 전망을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나쁘면 사회적 경제는 큽니다. 여태까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모든 시기에 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대체로 사회적 경제가 발달하는 곳에 실업률이 적어요. 지금 스페인하고 이탈리아는 거의 이제 경제 위기 상황이 10년 가까이, 한 5년 가까이 갔는데, 바스크 지방이라든가 몬드라곤이 있는 바스크 지방이라든가 또는 볼로냐,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은 실업률이 전체 나라 실업률의 반보다 안 됩니다. 전체 실업률이 15% 정도 뭐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한 6, 7%? 원래는 3, 4%였는데 거기도 늘었어요. 특히 바스크, 몬드라곤이나 에밀리아 로마니아에 있는 기업들도 전부 수출 기업들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50% 수출하는데 대체로 에밀리아 로마니아도 50% 수출해요. 굉장히 조그만 염세 기업들이 수출을 주로 하는 데인데 주로 유럽에 수출을 하는 건데, 유럽이 지금 그리스 사태에서 보듯이 계속 침체이기 때문에 성장이 떨어지죠. 그러나 실업률은 그렇게 원래도 낮았지만 그렇게 많이 늘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간단한데 어떻게 보면은 왜 그랬어요? 왜 사회적 경제가 발전하면서 실업률이 안 늘었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중요한 결정을 1인 1표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몬드라곤이 최근에 파브르라고 하는 몬드라곤을 시작한 울고라고 하는 난로 회사가 발전해서 스페인 5위 기업인데, 백색 가전에서 스페인 5위 기업입니다. 전체 규모로 그렇고 아마 백색 가전은 유럽 2위 기업인데 파산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몬드라곤의 상징적인 기업이 파산을 했는데, 어쨌든 그 파산 과정까지 계속 주주 총회, 그러니까 조합원 총회에서 그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한 4년 동안 거의 돈을 떼어 모아서 도와주다가 이제 결국 파산 결정을 내렸는데, 이제 가령 이제 조합원 총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이 30%의 비용을 절감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토론을 할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 기업 같으면 특히 경영자를 바꿔서 제일 먼저 하는 게 30% 인원 삭감을 하면 주가가 올라가고 이러는데, 우리 스스로 30%를 줄여야 된다 그러면 이 협동조합이 선택하는 방향은 주로 임금 삭감입니다. 그래서 주로 자본주의 기업은 수량 조정을 하고 고용 조정을 하고 협동조합은 임금 조정을 해요. 실제로 이렇게 통계를 해보면 이 자본주의 기업은 고용이 왔다 갔다 합니다. 고용이 들쑥날쑥해요. 그런데 협동조합은 임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임금이 기업이 어렵다 그러면, 우리 기업이 어렵다 그러면 스스로 임금을 낮추지 우리 중 30%를 지목해서 자르는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경우는 아니지만 스페인이나, 그러니까 바스크 지방이나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은 협동조합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몬드라곤은 수직적이고 에밀리아 로마냐는 수평적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몬드라곤의 130몇 개의 협동조합 밑에 이렇게 쭉 있는 거고, 에밀리아 로마냐는 레가라고 하는 전국적 조직 밑에 협동조합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협동조합이 나빠지면 그 협동조합에 파산한다고 할지라도 노동자들을 다른 협동조합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스웨덴의 유명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인데, 그 스웨덴 노조가 이제 창안을 해서 만들어낸 건데, 그걸 협동조합 네트워크 내에서 하는 거거든요. 스웨덴이 900만이고 에밀리아 로마냐가 430만이니까 뭐 거의 비슷한 규모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협동조합 네트워크 또는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내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업률이 상당히 낮죠. 그래서 위기가 오면 오히려 협동조합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시장 경제에 있는 자본주의 기업은 붕괴하고 파산하고 이런데, 여기는 오히려 이 숫자를 줄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뭔가 기업을 하려고 그러면 위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택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왜냐면 돈 조달하는 것도 힘들고 임금을 뭐 나보다 많이 줘서 좋은 사람을 스카우트하는 것도 힘드니까 협동조합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묘하게도 전체로 보면은 경제가 위기로 들어가면 사회적 경제가 확 늘어나요. 근데 경제가 좋아지면 비중이 줄어들어요. 비중이 줄어들면 이제 이윤을 목표로 해서 이 규모를 빨리 성장시키는 건 역시 자본주의적 기업이 훨씬 빠릅니다. 협동조합은 물론 굉장한 국제 경쟁을 하는 대기업 협동조합, 그러니까 파고르 같은 데는 신속한 결정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조합원 측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느리게 확실합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의사결정이 한없이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요. 신속 결정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호황기에는 비중이 줄어들고 불황기에는 늘어나는데 현재의 불황은 제가 보기에는 대공황 같은 패닉 상태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경제학이 발전을 했고 대처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러나 29년에서 사실은 45년까지 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대공황이. 33년쯤 나아졌다가 한 번 더 공황이 오고 그다음 전쟁이 터져가지고 결국 45년까지 이제 갔다고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이 2008년에 터지기 시작해서 지금 7년 지났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리스 사태에다가 최근에 중국까지, 중국은 제가 보기엔 실물 경제가 나빠지진 않는데 파산 지경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건데 여튼 금융 쪽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중국 경제가 한 5%로 떨어질 것 같거든요. 금년에 한 6.8, 6.7. 제가 한 거의 30년을 경제 예측을 하다 보니까 대충 다 맞춰요. 우리 정부보다 제가 훨씬 정확하게 맞춥니다. 느낌으로. 근데 그게 실제로는 이제 리커창 지수라고 해서 중국 통계가 좀 과장되어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5%로 떨어지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을 하는 게 25% 정도 되는 비중이, 홍콩까지 지금 30%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굉장히 실물로 나빠지는 거죠. 금융 쪽에서 우리나라 외환위기처럼 금융위기가 오진 않을 건데 실물에서 굉장히 나빠지는 거다. 성장률을 보면 제가 이거는 최근에 정부 발표문 때문에 그 한국은행 가서 뽑은 건데 대충 성장률이 빨간선입니다. 쭉 내려가고 있고 소비도 성장률 밑에서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처럼 70% 이렇게 되지는 않고 한 50%를 GDP에서 차지하는데 좀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소비가 내려가고 소비 증가율이 지금 대체로 2% 정도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번 분기에는 마이너스였습니다. 2, 4분기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영향은 좀 받긴 받았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의 반을 차지하는 소비가 2%대 이하다. 그러니까 계속 정부 경제 예측이 지난 이명박 정부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계속 틀렸는데 1%포인트씩 틀렸어요. 근데 그 틀린 이유가 계속 정부가 소비가 3 내지 4% 증가할 거라고 계속 예측을 했어요. 근데 소비가 계속 2%대에 또 1.7, 작년에 1.7였습니다. 이 정도만 증가했어요. 증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50%의 50%에서 한 1, 2%가 틀리면 이게 GDP로는 0.1에서 1%포인트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예측이 계속 1%포인트 정도 틀렸던 거예요. 주로 틀린 거는 소비입니다. 수출 투자는 지금 안 돼요. 수출이 마이너스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데가 중국, 미국, EU인데 다 나쁘잖아요. 다 나쁘니까 수출이 안 되고 수출이 안 되면 대규모 투자는 안 일어나겠죠.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수출을 하고 대기업이 투자를 선도하는 그런 경제인데 수출이 안 되니까 투자도 안 되고 그리고 GDP 반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도 위축돼 있고 안 늘어나고 라고 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은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2008년 위기 때문에 갑자기 패닉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렇게만 아니더라도 계속 이렇게 떨어질 거다. 앞으로 얼마나 더 갈까? 제가 보기 10년 더 갑니다. 예, 2%대 성장을 10년 더 하면 실업률이 10%가 넘어가고 있죠. 예, 현재 경제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그렇다. 이거는 2004년도 2, 4분기 실제 국내 생산 총보인데 보시면은 민간 소비가 1, 4분기에 비해서 마이너스 0.3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 작년 2, 4분기에 비해서 바로는 작년 2, 4분기, 작년 3, 4, 5, 6월에 비해서 1.6% 성장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성장률 GDP 반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가 한 1.5%고 국내 총생산은 1, 4분기에 비해서 0.3% 증가했고
그러니까 한 분기에 0.3 증가했으니까 1년으로 치면 1.2 속도로 가면 1.2%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금리 경기 성장률이.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아마 좀 낮을 것 같긴 한데 앞에가 0.8이 있기 때문에 좀 낮긴 한데 한 2.2% 작년 1, 4분기에 비해서 2, 4분기에 비해서 2.2% 성장했으니까 금년 성장률이 한 2%대 머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증가한 데를 이렇게 보시면 1.7 늘어난 게 건설이에요. 건설. 1, 4분기에 비해서 1.7%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이 평균을 끌어올린 게 건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건설에 의해서 지금 어느 정도 유지를 시키고 있지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률은 계속 낮아지더라고요. 정책 기조, 경제 정책 기조 자체가 우리나라의 50년 동안의 정책 기조,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머릿속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저 같은 비판적인 경제학자도 뭔가 불안해하는 구호가 있어요. 뭐 많이 살 길이다? 수출 많이 살 길이다. 이게 우리나라의 50년 동안의 정책 기조이기 때문에 머리 박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수출하려면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돼. 경쟁력 하려면 임금이 올라가면 안 되고 누구 임금 올라간다 그러면은 괜히 민주노총이 막 올리라 그러면 괜히 불안해요. 저나 진짜로 경제가 수축이 안 돼 경기 나빠지면 우리도 손해인데 전체가 다 손해인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세뇌를 받았습니다. 근데 수출주도 성장이라는 게 성립을 하려면 그 반대편에는 부채주도 성장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국제수지 흑자가 난다는 건 무역수지 흑자가 난다는 건 반대 적자가 나는 나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자가 나는 나라는 계속 적자를 볼 수는 없어요. 돈이 안 들어온다면 그럼 그걸 갖다 돈을 빌려서 계속 그 소비를 늘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미국이었던 거예요. 미국이 70년대 이래로는 계속 경상수지 적자였는데 미국은 적자가 나면 보통 나라는 적자가 나면 그 나라에 있던 외국인이 빠져나가니까 미국은 오히려 몰려드는 나라예요. 월스트리트 쪽이나 경제가 나빠지면 미국 국채가 가장 미국이 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채권을 사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미국으로 몰려듭니다. 그럼 그 돈으로 다시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동아시아가 수출주도였고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수출주도였고 생산 시스템으로는 제조업 생산 시스템은 세계 최고입니다. 동아시아 지금 생산 시스템이 일본의 기술, 한국의 기술과 부품 그리고 중국의 노동력 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유럽, 미국이 감히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수출을 계속했고 그리고 미국은 계속 그걸 갖다 수입하면서 그러니까 부채 돈이 들어오니까 그걸 갖고 수입을 해서 이 두 개가 동시 성장하는 그러니까 미국은 소비에 의한 성장 중국과 한국은 수출에 의한 성장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동시에 가고 있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라고 하는 건 이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한쪽에서 부채주도 성장을 중지시켜버리면 수출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두 개가 한꺼번에 나가게 되고 유럽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유럽은 EU 전체로 보면은 경상수지가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EU 전체와 EU 바깥은 플러스 마이너스 수출과 수입이 똔똔이에요. 근데 유럽 내부에서 문제가 있는 게 유럽 내부에서 수출주도 성장을 하는 데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북유럽 국가들이고 이 부채주도 성장을 하는 게 이 그리스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남유럽 국가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나 남유럽 국가들은 미국처럼 무슨 대단한 금융시장이 있어서 글로 돈이 몰려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온 거예요. 국채를 발행해서 이 부채주도 성장을 유지시킨 건데 EU라고 하는 돈을 쓰기 때문에 국채 발행이 쉬웠던 거죠. 그래서 자기 능력 이상으로 돈을 빌려와서 소비를 유지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그리스 사태를 잠깐만 설명하면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터지고 우리나라 외환위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재벌들이 외국에서 그때 자본시장 김영삼 대통령이 자본 규제를 완화하니까 외국의 돈을 막 빌려갔죠. 우리나라 당시 이자율이 높았는데 외국 돈은 싸거든요. 그러니까 막 빌려가지고 단자회사를 통해서 단기 자본회사를 통해서 싹 빌려가지고 재벌들이 자동차라든가 철강 같은 장기 투자를 했다고요. 보통 롤오버라고 해서 2년이 만기가 되는 걸 다시 연장해주고 그래서 10년짜리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서 뭐 말레이시아가 아니라 뭐 필리핀이라든가 이쪽 나라들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나빠지니까 롤오버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10년짜리 투자를 했는데 2년 만기가 됐는데 연장을 안 해주니까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달러를. 근데 달러가 없으니까 외환위기에 맞은 거죠. 그 다음에 일어난 상황은 뭐냐면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왕창 떨어진 겁니다.
사실은 한국에 있으면 외환위기는 실감할 수 없어요. 기업을 빼고는. 저도 영국에 있었거든요. 진짜 실감나요. 딱 외환위기가 되니까 담배값이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당신 돈으로 2만 원이 한 감에 2만 원이 되더라고. 왜냐면 막 선후배가 막 갑자기 3분의 1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파운드로 환산해버리면 파운드 값은 그때 다 3파운드였는데 원화로 환산하면 갑자기 담배값이 뛰어서 제가 일주일 끊은 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못 피겠는데 일주일 끊으니까 다시 피게 되더라고. 3파운드인데 이러면서 영국에서 돈 벌면 되지. 그냥 그게 실감이 나는 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우리나라에 돈이 아무 1조가 있어도 파운드 못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파산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럼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 완전 이제 거지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 런던이 투터가 됐습니다. 한국 사람이 다 돌아가가지고 한국 식당이 많이 있어요.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하는데요. 어쨌든 원화가 확 떨어졌잖아요. 1달러당 800원 정도 돼서 1달러에서 거의 3,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출이 확 늘어나게 되죠. 이거를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파는 건데 이게 1달러예요. 미국에서 1달러에 팔아요. 800원일 때는 이거 팔면 800원 벌어들이잖아요. 근데 3,000원으로 갑자기 평가가 되려면 1달러에 팔면 3,000원 벌어들이잖아요. 0.5달러에 팔아도 1,500원 벌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낮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이 늘어나서 다시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환율이 그걸 조정하는 메커니즘인데 그리스도 이제 적자가 났잖아요, 왕창. 근데 환율이 작용할 수 없잖아요. 같은 유로를 쓰잖아요. 독일하고 유럽이. 그러니까 이제 파산 상태로 들어가요. 만일 이게 진짜 같은 나라라면 EU라는 원래 이념에 걸맞게 같은 나라라면 뭐 같습니까? 같은 나라. 근데 강원도하고 서울이 교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서울이 흑자예요. 서울도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그냥 놔두면 강원도에 자꾸 적자가 쌓일 거라는 게 결국은 재정 적자로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럼 여기 파산하면 강원도 사람 다 서울로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잖아요. 지방 교부금을 줘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놓는다고요. 근데 EU에는 그 정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독일 국민한테 세금을 걷어서 그리스에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데 그건 안 되고 환율도 작동 안 되고.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는 건 그리스 긴축 정책 써가지고 임금 떨어뜨리고 물가 떨어뜨려서 경쟁력 회복하라는 얘기인데 그걸 5년 하고 나니까 더 나빠졌거든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국민들이 노하고 외치게 된 거죠. 이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거기다 독일이 조그만 그리스이기도 하면 그리스 파가 났어요, 그리스 애들이. 옛날에 독일이 엄청난 전쟁 채무를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거 다 탕감해줬거든요. 안 그러면 유럽이 붕괴가 되니까. 근데 그거 갚으라고 지금 그런 거예요, 지플라스가. 옛날에 그리스의 진비 갚으라고. 근데 이 메르스가 아니라 메르스 비슷하다. 요새 그 메르켈 그리면 항상 히틀러 수염이 지금 나옵니다. 이 메르켈이 그걸 안 갚는 게 국내에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특히 독일 국민들은 원래 이 근검절약, 옛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경험 때문에 인플레는 무조건 나쁜 거라는 것도 있고, 이 한 10년 전쯤에 독일 국민들이 무지하게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통독을 했잖아요. 그때도 같은 마르크로 이 통일시켜버려요. 그러면 갑자기 동독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것 같지만 처음엔 소비가 늘어나지만 제조업은 망해버립니다. 같은 돈으로 교육하니까, 경쟁력은 약한데 같은 돈으로 교육하니까. 그러니까 동독에 한 10년 동안 계속 재정이 들어갔어요. 독일 국민들, 서독 국민들의 세금으로 동독에 계속 재정을 한 10년 동안 해서 독일의 위기라고, 독일이 유럽의 경제라고 부를 때가 그때예요. 그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그리스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유는 다시 분리돼서 통화가 크게 보면 통화가 다시, 그러니까 드라크마 같은 그 그리스 돈이 다시 살아나든가 아니면 더 통합해서 중앙정부가 재정 통합을 하든가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는 상태는 지금. 그래서 장기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얘기는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이 경상 자본이 유입이 되면은 주택가격에 거품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돈 될 게, 금융 쪽에 돈 될 게 없으니까 이 주택가격 거품하고 연결되는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이 거품을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더 이것도 한참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돈 없는 사람한테도 집 빌려주고 그 사람의 채권을 또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 거예요.
그 부분이 중국에도 지금 나타났어요. 그림전 금융이라는 게 그건데 이거는 공기업하고 관계있지만 이런 금융 쪽하고 부채주도 성장, 수출주도 성장, 금융화라는 거 이 세 개가 같이 가고 있었던 시스템이거든요. 2008년 이전에 80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그러다가 이게 붕괴가 났다는 거예요. 따라서 수출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지금은 모든 나라가 수출 주도를 하려고 지금 전체 선진국들이 취하는 정책이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지금 자금 경쟁이니까 돈을 퍼부은 거예요. 이게 양적 완화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채권을 사들이는 건데 돈을 퍼부으면 그 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러도 떨어지고 엔화도 떨어지고 이 이유는 지금 더 나쁘니까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지금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한국 수출은 더 안 돼. 근데 모든 나라가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모든 나라 이걸 옆에 나라 근린 궁핍화 정책이라고 얘기하죠. 이웃 나라 가난하게 만들기 정책이라는 게 환율 전쟁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고 어디선가 또는 모든 나라가 다 같이 자기네 내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를 늘린다는 건 뭐냐면은 임금을 늘리는 거예요. 소득주도 정책이 그런 거고요. 이게 소득주도 정책이라는 게 포스트 케인지안 정책인데 대체로 임금 생산성 증가율하고 임금 증가율이 같이 실질 임금 증가율이 같이 올라가면 분배 상태가 일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가져가는 몫하고 노동자 가져가는 몫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이제 생산성 증가율이 빨간선하고 파란선인데 빨간선은 시간당이고 이건 시간당 증가율이고 이거는 하루당 증가율. 생산성 증가율은 일정한 속도로 계속 늘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실질 임금 증가율이 생산성 증가율과 같았어요. 이렇게 되면 분배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임금이 생산성은 이만큼 올라갔는데 임금은 그거보다 더 늘게 증가했고 지금 좀 끝에를 덜 그렸는데 지금 마이너스까지가 있습니다. 실질 임금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가 있어요. 생산성은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만큼 생산됐는데 국내에서 임금으로 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요 나머지를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은 수출하고 빚을 줘서 소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건 생산성하고 임금 차이를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수출을 하거나 외국에 팔거나 아니면 당장 돈이 없으니까 빚을 줘서 소비하게 하는 거예요. 즉 요 차이가 수출과 빚, 가계 부채로 메꿔 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수출이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지금 가계 부채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 가계 부채의 의향 소비는 안 된다고 했죠. 지금 빚을 집 살라고 빚지는 거 아니면 빚 갚으려고 빚내는 거지 빚내서 소비로 늘어나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금 계속 소비를 늘리면 언젠가는 내가 파산할 수 있다는 공포에 지금 떨어 있는 거지. 가계 부채가 한계로 미쳐 있다. 그럼 결국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잉 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과잉 소비가 되는 거고 그럼 결국은 공장 가동률을 줄이거나 구조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소비가 더 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침체에서 위기 상태로 지금 빠지는 거죠. 그 똑같은 상황을 보여주는 게 이 지니계수라고 하는 건데 지니계수는 분배를 가르치는 거고 우리나라 5천만 명이 똑같은 소득을 올린다고 한다면 지니계수는 0입니다. 한 사람이 다 갖고 4,999만 9,999명의 소득이 제로면 지니계수 1이에요. 그러니까 0이 될수록 낮을수록 평등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평등한 나라였습니다. 할 시간 없지만 우리나라 60년대 세계에서 제일 평등한 나라였어요. 땅이 농지개혁에 의해서 평등하게 분배가 된 상태고 지주계급이 사라졌어요. 우리나라가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에서 지주계급이 사라지는 나라가 없는데 왜냐면 식민지 때 지주가 식민지 겪고 나서 해방이 되면 계급이 다 장악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면이 있지만 우리나라 지주계급이 소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단 농지개혁을 하고 그때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집가증권이라고 그랬어요. 1,000만 원짜리를 유상으로 수했으니까 1,000만 원 주고 이제 땅을 받아가지고 돈 조금 받고 농민들한테 나눠줬는데 그러면 1,000만 원을 매년 100만 원 더하기 이자에서 110만 원씩 갚는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6.25가 터졌잖아요. 그걸 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진 건 집가증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가증권을 팔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가증권이 폭락을 하면서 전체 지주계급이 소멸해버립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동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이었는데 제 어렸을 때 기억에는 이제 출장을 가면 필리핀을 그렇게 잘 봤어요. 일본도 갔지만 필리핀이 우리나라 선진국이었어요. 배우러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훨씬 잘 살죠. 그 이유가 뭐냐? 제 생각은 필리핀이나 중남미는
대지주 계급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코라스 마키노가 필리핀 2대 지주 집안입니다. 귀족 집안이 민주주의자죠. 그러니까 이들이 땅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제조업도 갖게 되고, 금융업도 갖게 되고, 정치도 하게 되고, 모든 걸 완전히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높을 수가 없죠. 왜냐면 밑에 일반 사람들은 상승의 희망도 없고, 올라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능력이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지기업과 유기업 때문에 완전히 자산이 평등했고, 그 다음에 고유의 교육열을 가지고 계층 상승이 가능했으니까 교육하고 평등 이 두 개가 우리나라를 굉장히 성장시켰고, 실제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진입수가. 그러다가 아까 여기가 언제일까요? 갑자기 꺾이는 그 시점이. 생산성은 계속 발전하는데 실질 임금이 뚝 꺾여가지고 그다음부터 계속 낮은 이 시점이 언제일까요?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지표는 이때 꺾입니다. 네, 이게 95, 96, 97. IMF가 조금 일찍 오거나 그 지표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게 진위계수가 이렇게 내려가기도 했다는 거는 더 평등해지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갑자기 쭉 올라갑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이건 경기를 반영하는 건데, 대체 여기까지는 쭉 이렇게 가다가 일정한 속도 쭉 올라가잖아요. 이게 여기도 역시 96년입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불평등 확 심해졌고, 이건 시장진이라고 해서 시장에서의 소득분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요거는 뭐냐면은 가처분진이라고 해서 이만큼 요 차이를 복지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가 세금을 걷어들여서 조금 평등하게 만드니까 아무래도 빨간 게 밑에 있는 거죠. 이제 정부가 개입한 후위가 빨간 선이에요. 그러니까 요 차이가 복지니까 복지는 늘어나지만 보시면 이때의 불평등 정도가 이때보다 훨씬 더 불평등하죠. 그러니까 정부는 복지한다고 세금도 걷고 복지 정책을 많이 썼는데 내가 느끼는 건 더 불평등해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불평등을 잡지 않으면 이 복지로 그걸 갖다가 다시 교정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가 돼야 교정이 되냐면 적어도 감세율이 지금 우리가 한 30%, 소득세율이 한 35%예요. 최고 소득세율이. 그게 한 7, 80%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장에서부터 줄여야 된다는 게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입니다. 즉, 이걸 이렇게 올려야 되고, 지금 이 자체가 분배 상태가 자본에게 너무 많이 가는 거라면 오히려 임금이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밑에 한번 보실까요? 실제로 이게 이 파란 선이 노동생산성이고 녹색이 녹색이 노동생산성이고 파란색이 아까 똑같은 그림이에요. 파란색이 실질임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여기 대표적인 나라도 있는데 여기 한국 있죠. 모든 나라가 전부 대체로 다 실질임금이 더 낮다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가 지금 다 사실은 생산성 발전하고 실질임금 안 되니까 전 세계가 수요 부족이에요. 케인즈가 얘기하는 유효 수요 부족이라서 침체로 들어가는 건데, 한국이 2005년을 배경으로 했을 때 지표를 보면 한국이 이 격차가 가장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가장 생산성에 비해서 실질임금이 안 오른 나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과잉, 그러니까 안 팔리는 물건들이 지금 막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수출이 안 되고 더 이상 빚을 못 내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구조조정이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책을 뭘 썼냐면, 아직도 대기업 위주 수출주도 투자주도가 안 되잖아요. 수출이 안 되니까 투자가 안 되는데도 아직도 여기에 희망을 걸고 있죠. 그게 뭐냐면 규제 완화만 하면 투자를 할 거다라는 거예요. 수출은 어쩔 수 없어도. 그게 박근혜 정책이고,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계속 부채주도의 건설주도예요. 그러니까 경기를 살리려면 가장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건설입니다. 도로 닦는 것도 이제 너무 많이 돼요. 우리나라만큼 도로가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세상에 가보세요. 우리나라 지공도는 고속도로예요. 그죠? 옛날에는 국도 지방도는 꼬불탕했는데 요새는 다 터널과 교량을 이용해서 전부 직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지방에만 가면 160km가 되죠.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주택을 올리는 겁니다. 주택 가격이 근데 지나치게 이미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희망을 주는 거죠. 야, 집값 더 오를 거야? 내가 지금 집 사면 내가 지금 보통 사람이 몇 억대 부자가 되는 거는 단 하나예요. 집을 사고 집값이 오르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제 희망을 불러일으킨 게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집 세우고 전세값 내라는 거죠. 뭐 이명박 정부부터 지금까지 한 정책이 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 정책은. 특히 LTV DTI라는 걸 풀렸죠. 그렇죠. 최경환이 와서 LTV라는 게 뭐냐면 loan to value라고 해서 집값에 대비해서 집값에 대비해서
참여정부 2006년에 잡았죠. LTV 도입했는데 60% 이상은 투기 지역에서 60% 이상은 들을 수 없어. 즉 2억짜리 집을 사면 2억 곱하기 60이니까 1억 2천 정도까지만 이 대출이 되도록 한 거죠. 실제 그게 잡았어요. 참여정부 때 집값을 그게 잡았는데 그거 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론 투 밸류가 이 훨씬 높아지고 집을 사는데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서 집값을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집값이 올라가야 건설이 늘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세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세값 대출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값 대출 해주죠, 저거.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대출 더 하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보다는 대출 싸게 해주면 좋으니까 대출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민간 임대주택, 그러니까 전세값 올라서 난리 치니까 오로지 건설입니다. 임대주택을 민간이 만들어서 임대하게 하면 된다. 그래서 단기 임대주택 건설이고 최근에 나온 게 소비자 활성화 정책이 마지막으로 소비자 활성화 정책은 뭐냐면 자동차라든가 대형 가전제품의 세금을 30% 깎아준다는 거죠. 거기는 개별 소비세라고 해서 원래는 이게 특별 소비세라고 하는 의미고 정확한 경쟁력은 사치세입니다. 그러니까 뭐 골프 클럽이라든가 뭐 들어있냐면 골프 클럽, 녹용, 자동차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에 개별 소비세가 들어있었는데 물을 주시는 뜨거운 물을 주시네. 살짝 미지근한. 그 세금을 30% 깎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깎아주면 물론 중류 상층은 좀 살 거고 상층이 사겠죠. 왜냐면 이게 배기량이 크면 클수록 이익을 많이 봐요. 이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몇백만 원 싸게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또 뭐냐면 판매 신용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은 두 가지가 있는데 주택대출하고 하나는 판매 신용이에요. 판매 신용은 신용카드나 할부.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주택대출을 쭉 늘리다가 이제는 마지막 뭐 물론 이건 중하층은 상관없어요.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자동차를 새로 사겠어요. 뭐 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늘어날 거예요. 소비 늘리면 소비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어떻게든 소비를 늘리겠다는 거고 그거를 신용 다시 부채로 어차피 뭐 대형은 무조건 할부로 사는 거니까 카드로 사는 거니까 그걸 늘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계부채는 아까 한개 붙이셨어요. 배워볼까요?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이게 가계부채죠? 1380조라고 하는데 통계마다 달라요. 왜냐면 이 대출 기관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약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 GDP가 1300조죠. 1400조죠. 1380조 맞습니다. 그러니까 138.1%고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량이 3월 말에 1099조 원이었는데 지금 한 1100, 1200조, 120조.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소득 증가, 가계부채 증가하는 속도가 7.3, 소득 증가 속도가 3.6이에요. 그러니까 2배 정도인데 최근 5, 6월 9.3%예요. 최근 날은 9.4%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률은 떨어지잖아요. 지금 소득이 3.6%인데 소득하고 GDP 좀 다르긴 하지만 이건 이제 떨어지고 있잖아요.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가계 부채 증가율이 점점 늘어나면 파산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 가계 부채 규모도 크고 성장률도 부채 증가율이 2013년부터 이렇게 올라갔죠. 보면 대체로 보면 속도가 쭉 올라갔잖아. 이게 LTV 풀어서 그래. 박근혜 정부부터 가계부채 증가율이 훨씬 더 증가했는데 그게 이제 한계에 부딪혀온다는 거죠. 넘어갔네? 근데 이제 정부가 괜찮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일하게 괜찮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부채를 보면은 물론 절대 규모로 보면은 중상층 부채가 커요. 규모로 보면 그리고 자산 그렇게 해서 집을 샀기 때문에 자산이 부채보다 더 많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래요 정부가. 그럼 왜냐면 중상층이 돈 빌려서 집을 샀고 집값이 빚보다는 많다라는 거죠.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상층 빚이 많아도 괜찮다고 자꾸 하층은 물론 문제가 되는데 하층의 빚 규모는 적고 중상층 이상이 빚을 낸 게 많기 때문에 괜찮다. 왜? 그들은 자산이 있기 때문에 자산을 팔아서 갚음되기 때문에 파산하지 않는다. 문제는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고. 집값이 떨어지면 그 중상층이 가장 타격을 입니다.
이자율이 올라가거나 집값이 올라갈 경우에는 하층보다 중산층이 더 타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험하다. 그러니까 정부도 최근에 이제 가계부채 대책을 해가지고 분할 상환 그래서 사람들을 또 한번 놀라게 했죠. 그래요. 그래서 세계적 상황으로 인한 수출 투자 정책 그리고 가계부채 때문에 민간 소비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꾸 정부가 심리적으로 심리는 무슨 심리야? 돈 빚이 많으니까 심지어 저도 지금 그 술을 안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카드 빚은 전부 수비거든요. 그래서 내가 2달을 끊었어요. 그리고 아예 그냥 다음 대선 때까지 내가 끊는다 그러고 선언을 하고 너무 빨리 나왔어요. 2년 4개월이 나왔어 아직. 내가 지난 대선 때 8개월 끊었는데 세상에 안 바뀌더라고요. 8개월 딱 끊으니까 내 빚이 반으로 줄어들더라고요. 내 모든 소비는 술값이기 때문에 나도 그럴 정도니까 알코올 중독자도 지금 이 금주를 해서 가계부채를 줄이자. 이 소비 증가는 이제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 투자 소비가 세계가 우리나라 어쨌든 GDP를 구성하는 겁니다. 수출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유일하게 미국이 조금 나아요. 중국이 더 떨어질 거기 때문에 중국이 폭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5%까지 쭉 떨어질 거기 때문에 수출 줄어든다. 투자 당연히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니까 자꾸 정부가 뭘 하냐면 이 부동산 투자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주택의 환상을 주는데 이게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시작된 게 복합 테마 리조트라고 이 전국에 9개 군데 우리 인천은 10개나 돼요. 중국 자본이 막 몰려 들어가서 복합 테마 리조트를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만드는 거예요. 하여튼 다 망할 겁니다. 제가 전국에 9개 만든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천에 한두 개 정도 살고 나머지 다 죽어요. 그게 딱 일본이 했던 짓이거든요. 일본에 보면은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뭐 어마어마한 시설이 있는데 아무도 안 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기 살고 있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2%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상황이 지금 언제나 세계 기구나 정부의 경제 성장 예측이 언제나 뭐가 앞에 붙어 있냐면 유럽 사태가 급진전하지 않는 한, 중국이 경착륙하지 않는 한, 이런 몇 개를 전제로 한 3% 성장한다고 돼 있었는데 이 앞에는 다 지금 급진전하고 경착륙은 아니지만 상당히 생각보다 더 많이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2%대로 떨어졌으면 제가 보기엔 박근혜 씨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을 그만둬야 되는데 그런 거 정상적이라는 건 정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인식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 중국보다는 브릭스가 제가 위기가 될 거라고 보는데 브릭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브라질, 러시아, 그다음에 인도, 중국이죠. 그거 외에 원재료 수출국들이 있어요. 중동, 산유국, 그다음에 철광석이라든가 구리 이런 것들 하는 중남 쪽 국가들은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얘들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경제 성장을 했는데 확 떨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유가가 100달러 넘었다고 막 그랬는데 지금 42달러예요. 왕창 떨어졌어요. 지금 요새 휘발유값 좀 싸졌죠?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아마 위기가 터질 거예요. 중남미나 지금 브라질이 위험합니다. 그렇게 나라 잘 된다 그러더니 갑자기 나빠지는 건데 브라질 이쪽 원산지 국가에서 위기가 오고 이렇게 되면 금융공황은 아니더라도 실물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위기가 터진다면 옛날 같은 금융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준재벌이가 어딘가 파산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제일 어려운 데가 건설은 요새 이제 살려놨고 조선, 그다음에 정유, 유화. 유화라는 게 우리나라도 석유, 원유 갖다가 정유해가지고 중국에 엄청 팔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뚝 떨어졌고 조선 그러니까 다 중국이 지금 막 하는데요. 조선, 철강, 유화, 석유화 뭐 이런 데 그러니까 다 재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도 안 좋고 가전도 안 좋으니까 지금 자동차 가전 특별 소비하라고 지금 사실 현대를 위한 정책 어제 그제 발표된 거는 현대를 위한 정책. 증세를 하지 않는 한 재정 적자로 인해서 복지 확대는 그냥 복지 축소도 가능하고 흔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페인이 있었는데
정책위원회 있었는데 그때는 서울주도 성장정책 안 받아들였어요. 그 팀에서. 근데 요새는 문재인이 했던 서울주도 성장정책을 얘기를 하는데 서울주도 성장정책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생산성과 임금 격차를 줄여서 다시 임금이 생산성을 따라붙게 하자.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게 내수를 누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고 이제 포스트 케인지한 경제학이라고 하는 데서 따라붙는 정책은 일단 노동의 협상력이 강화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지금 노사정위원회가 완전히 붕괴가 됐기 때문에 부문별 지역별 협상을 구조를 만드는 그다음 최저임금 인상 해야 되는데 뭐 최경환이 뭐 임금 인상이 살 길인 것처럼 얘기하더니 7% 올렸네? 그죠? 근데 미국이 오바마가 연초에 올리라는 게 40%였어요. 그 오바마가 감동적인 연설을 했잖아요. 뭐 너 몇 달러가 너 한번 이거 갖고 살아봐라. 살아보고 반대해라 이랬잖아요. 그게 얼마였냐면 40% 인상이었어요. 근데 겨우 7% 올려놨고 그다음에 최고임금과 최저임금 비율을 줄이는 문제가 있고 새로운 합의국위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노동시간 단축인데 노동시간 단축을 하고 일자리를 낳는 건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굉장히 말하기가 어려운 그 다음에 역시 재문과 정책을 자산세나 누진세제를 강화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복지를 늘리는 거 그 다음에 생태세나 광고세 같은 게 새로운 세금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생태세라고 하는 거는 이산화탄소 배출 양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거나 탄소 관세를 물릴 수도 있어요. 관세를 물릴 때 이 제품에 포함된 탄소 양에 따라서 관세를 물릴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또 광고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광고가 우리가 제일 나쁜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광고세를 왕창때리면 물론 이 제품 가격에 전가할 능력이 있죠 우리나라 재벌들이. 그럼 소비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어쨌든. 광고세를 때리면. 뭐 그렇습니다. 자산세 상속세 강화를 해서 노인복지를 강화하고 동시에 노년층이 자산을 보유하는 인센티브를 줄여줘야 됩니다. 노인들이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냥 자산을 전부 끌어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방법이 없죠. 그리고 국가 주도하는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는데 특히 생태 인프라를 지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의료 쪽에 돈을 많이 쏟아부어서 성장률을 3에서 4까지는 올릴 수 있어요. 지금도. 지금 2 내지 1로 떨어지면 갑자기 성장률이 떨어지면 굉장히 분배가 악화됩니다. 생태 자연환경 파괴도 많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3% 정도의 내수 주도 성장을 한 10년 하면서 제로 성장 또는 생태 경제로 그동안 체질을 바꾸고 사람의 생각도 바꿔야 돼요. 지금과 같은 생각으로는 절대로 생태 문제 해결 못하겠죠. 보시면 사회적 경제 전망을 보면 분명하게 수요는 확대될 거예요.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도 늘어나는데 과연 그걸 할 역량이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서울로 얘기하자면 서울이 시장의 이해도가 가장 높았고 어떻게 보면 시장이 끌고 간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 한 3년 4년 됐죠? 굉장히 큰 발전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어떻게 발전했냐면 구별로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그 사람들이 자주 만나면서 서로 알게 됐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만약에 박원시장 아니었으면 지금도 다 따로따로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따로따로 있었지 같이 모여서 우리 국의 전체 계획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나눈 데는 못 이르렀을 거예요. 굉장히 빨리 간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진짜 사회적 경제란 뭐냐면 주민들이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게 이건데 이걸 우리가 해결하자고 나서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여전히 돈을 직접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한테 주지는 않지만 여전히 프로젝트 내에서 심사해서 돈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일을 하는 건데 정말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건 우리 지금 니즈가 뭔지를 스스로 찾아서 우리가 해결하자고 하고 확실한 증거는 스스로 돈을 모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건 다 없어졌어요. 옆에 누가 사는지도 전 모릅니다만 옆 사람이 아픈 걸 옆에 집에 노인이 아픈 걸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행동은 뭐예요? 일단 막 먹는 것도 먹는 꺼림칙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 혼날 것 같기도 하고 주민센터 우청에 신고하는 거예요. 스스로 뭘 해결한다는 건 없어졌어요. 우리 특히 서울 이런 데서는 없어요. 스스로 같이 뭘 정말 해본 적도 없고 하는 방법도 잘 모르는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거야. 다른 게 일부 이루어지는 게 보육 문제에 관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스스로 보육원을 어떻게 좀 압력을 가하는 보육원을 스스로 만든다까지 가 있는 것도 있고
노인 문제 해결에 대해 조금 모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있은 정도인데 이게 실제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밑에서부터 조직화 그리고 지금 이루어져 있는 활동가 네트워크가 그걸 끌어내는 게 앞으로 서울시가 구별 사업을 하고 뭐 저도 뭐 일부 관여돼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아마 주민들이 참여할 거예요.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을 만들고 제가 보기에 확실한 건 스스로 돈 내면 진짜 참여한 거예요. 협동조합 IC 7원칙에 4번에 참여가 있는데 그 참여는 돈 내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돈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기 문제 해결의 지표라고 그래서 지금 보면 상위 10%를 제외한 전층적 하강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당장은 복지에 대한 요구, 국가에 대한 요구가 나오겠지만 국가도 못한다라는 게 또 증명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라고 할 때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분명히 특히 이제 구청장이나 군수 이런 사람들 중에 몇 명이 하는 활동은 굉장히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주거, 교육, 보육 이런 데서 불만이 고조되지만 행정력이 50년간에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계속 새누리당을 찍는 거죠. 이게 황당한 얘기 같지만 일본이 그랬어요. 딱 3년을 빼고 전후 45년에서 지금까지 다 자민당이에요. 망해도 자민당이에요. 또 망해도 자민당이고 계속 망해도 자민당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유사한 경로를 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경로는 젊은이들을 완전히 절망에 빠뜨립니다. 핵심은 젊은이들의 절망은 모든 부분에서의 불평등이에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20% 갔대요. 몰랐는데 대학교 가는 그때는 무교육 개천에서 욕 났어요. 서울 뭐 시골에서 막 입던 하나 있었잖아요. 제가 이뻐하는 후배 하나는 84학번인데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몰라요. 그 고등학교의 청소부의 아들이 전국수석을 한 그 기억나세요? 경성고등학교인데 그때 저는 경성고등학교에 유인물을 뿌리고 있었죠. 그런 게 이제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작년 말에 서울대에서 뭐 경제 심포지엄을 해서 가서 진짜 원로 교수들하고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경제학과가 강남하고 경제학과 말고 서울대 전체가 강남 특목고하고 강남을 합치면 70%는 넘는데요. 그러면 경제학과는 좀 더 상위층과니까 그건 거의 90%라는 얘기예요. 그건 큰 얘기입니다. 이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어느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 또 직장의 격차가 확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의 직장의 격차, 대학의 격차 이런 격차가 막 촘촘히 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경쟁을 쭉 그걸 향해서 가게 되면 무조건 돈 많은 놈이 이기는 거죠. 집 좋고 돈 많은 놈이 이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상향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오다가 들으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80%가 계층 상승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는데 이게 1990년대 조사를 보면 91%가 나보다 내 아이는 잘 살 것이다라고 찍었어요. 그러니까 불과 20년 전에 90년대 초반만 해도 실제로 그래요. 우리 애들이 나보다 나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내가 본 것도 97년인데 실제 현실은 근데 굉장히 마음은 늦게 따라간 거죠. 이게 안 인정한 거죠. 우리 애는 나보다 잘 살 거라는 걸 안 인정하다가 이제는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바꿔야 돼요. 이거 빈부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모든 문제, 이 직장에서의 격차 이런 모든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문제 심각해집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 사회적으로 무슨 불만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성장률 자체가 그럴 때는 떨어져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피사 15살이 이 사지선다형으로 학력 테스트 하는 거 하면 우리나라가 2등 하잖아요. 최근에 핀란드 계속 1등 하다가 지금 뭐 2, 3등인가 떨어졌다고 들어보고 그러는데 핀란드는 시험은 봐요. 물론 전국 일체고사 이런 건 안 보지만 학급에서 시험 보지만 등수는 안 매겨요. 그럼 공부 안 할 거 같죠. 그렇잖아요. 등수도 안 매기는데 왜 공부해요? 근데 공부해요 애들이 놀다 지쳐서. 그럼 무슨 공부할 것 같아요? 놀다 지쳐서 하는 공부를. 어떤 공부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우리는 안 해봐서 어떤 공부할지 떠오르진 않지만 그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서 하니까 공부 시간은 우리나라 반이지만 성적은 비슷한 거예요. 그것도 사지선다형인데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유리한 시험 방법이죠.
만일에 직종 간 격차가 진짜 없다면 그 교과서에 나온 대로 직업에 귀천이 없다가 시제라면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온 말 중 제일 거짓말이 그거죠. 직업에 귀천이 없다죠. 귀천이 왜 없어요? 시네요. 그러니까 시를 보면 기절한 애가 의대 가죠.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어떤 직종을 선택할 것 같아요? 진짜 직업에 귀천이 없다면 여러분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 같아요? 아름다운 가게요? 내가 뭐 여기도 감정 묻어가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겠죠. 그럼 생산성 높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저는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핀란드는 여기 얘들은 조그만 나라고 일도 우리 반밖에 안 하는데 GDP 1인당 GDP 우리 2배일까? 그러면 겨우 격차가 없으면 지가 좋아하는 일 한다고요. 그럼 당연히 뭐 생산성 높겠죠. 여러 가지 이유, 제도적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은 그겁니다. 평등해야 다양성이 생기고 다양성이 생겨야 변화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학교에 서열이 있고 직업에 서열이 있으면 이른바 머리 좋다는 놈들이 쭉 줄 서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의 의대가 저 맨 밑바닥까지 다 간다면 서울공대로 온다 그러세요. 이과 애들 가는 게. 아니 그런 식으로 줄을 서버리면 세상이 굉장히 신속하게 빨리빨리 변하잖아요. 그랬을 때 적응 못하죠. 세상에 뭐 우리나라 의사, 변호사들이 뭐 무슨 세상 변화에 적응을 하겠어요. 안정적인 직장이니까 간 거지. 근데 아주 다양하게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변화가 어쪽으로 가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평등이 다양성을 낳고 다양성이 효율성을 낳는다라고 그게 지금처럼 빨리 변하는 사회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핀란드에서 노키아가 망했잖아요. 노키아는 거의 우리나라 삼성보다 더 큰 비중을 갖고 있었어도 우리나라 삼성 무너지고 우리나라 전체 무너질 거 되게 많아요. 근데 핀란드는 별로 괜찮잖아요. 노키아가 무너져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 재벌 시스템으로 돼 있어도 다양한 사람들이 동시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메꿀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 북유럽이 우리나라와 굉장히 유사한 정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대기업 위주 수출 이런 데예요. 근데 여기 굉장히 평등 속에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기업도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한 군데가 생산성 위기가 와도 다른 게 그걸 메꾸어 나가는 시스템이 되죠. 우리나라는 완전히 수직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군데가 무너지면 주르륵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개정 때문에 복지 수요를 메꾸지도 못하고 복지를 늘려야지 지금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수를 늘리는 방법은 임금이 올라가는 거, 복지가 늘어나는 거, 사회적 경제처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재정 능력 한계가 있어 안 되면은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복지는 굉장히 특수한 성격이 있는데 관찰해 보면 경제 성장률이 있고 국가가 꽤 돈이 있는 나라예요. 아직도 국가가 그렇게 재정 격차가 굉장히 심한 나라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령 의료 수요 노인들이 지금 문제가 될까요? 앞으로 큰 문제가 될까요? 그러면 노인 예산을 확보해요. 그 다음에는 민간한테 공급하라 그래요. 그 민간 입장에서 수요 확보됐잖아요. 정부가 돈을 주잖아요 노인들한테. 그러니까 노인 요양시설이 난립을 합니다. 즉 수요를 국가가 보조해주고 공급은 민간이 하는 시스템으로 다 가 있어요. 지금 복지가 대부분 그래요. 육아도 아동수당이나 이런 걸 국가가 예산을 확보하면 거기에 보육원이 민간 보육원이 참 늘어나잖아요. 전체 의료도 그렇죠. 건강보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 수요에 보조금을 주게 되면 나머지 공급은 주로 민간이 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지가 자체가 양극화돼. 한쪽은 공급화되고 한쪽은 이 정말로 이 서비스질이 낮아지는 상태가 되고 중간이 비어있는 복지 중간이 비어있는 이런 상태가 지금 이 부분도 어떻게든 민간 시장을 위해서 미묘한 공공이 있어서 이 복지 쪽의 이 문제점도 메꿔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상당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고 근데 과연 그거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느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발전이 되려면 정말 안 해도 되겠다. 시간 다 됐죠? 일단은 네트워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원 씨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중간 지원, 중간 집단? 뭐라 그러더라? 중간 조직. 중간 조직을 강조하고 그다음 중간 조직의 네트워크를 강조해서 어느 정도 그게 구별로 지금 성립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의 정책하고 연계하는 것도 지금 서울시에서 상당히 하고 있죠. 다만 이건 아직 멀었고요. 지역공동체 뿌리박기 같은 건 아직
그런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또 PPT 잠깐 펴볼까요? 몇 가지만 한번 보고 3시까지 시간 잡아놨습니다. 네? 3시까지 시간 그러세요. 잡아놨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요? 2시 20분이요. 아니 토론을 해야 될 거예요. 네. 사실 제가 몰라요. 인간이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협동하는 게 이게 노박이라고 하는 하버드대학교 수학과 생물학과 교수가 쓴 6페이지짜리 사이언시스 논문에서 나온 그대로인데 이게 뭐냐면은 인간은 협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화했다는 거예요. 인간 역사를 한 100만 년 정도 잡았는데 100만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 다 생략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서 아이고. 이 마이클 로박이 6페이지짜리 논문이 훌륭한 논문입니다. 근데 그거가 너무 수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쉽게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슈퍼 코어퍼레이터입니다. 우리 말은 초협력제를 번역했어요. 허준석 박사분이 근데 번역도 잘했어요. 그 초협력제라는 어떤 생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떤 생물일까요? 생물학과 교수잖아요. 어떤 생물일까요? 초협력제. 협력을 무지하게 잘하는 어떤 동물인데 그 동물은 개미? 네, 개미? 벌? 사람입니다. 사람이야말로 진짜 협력을 잘해서 살아남았다. 생각해보세요. 한 100만 년을 수렵 채취로 살았어요. 사실 그 농업이 생긴 때가 언제예요? 우리나라 역사가 언제라고요? 예, 반만 년 자랑하잖아요. 이게 뭔 것 같지만 100만 년 역사에서 보면 극히 일부분이에요. 국가가 생겼다는 게 농업이 생겼다는 증거예요. 농업이 생긴 거 고대 국가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이 생긴 게 기껏 대만 년이에요. 그럼 99만 년은 뭐 어떻게 살았는데 인간이. 사바나 초원에 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바나 초원에 던져놓으면 며칠이나 살 것 같아요. 여러분이. 딱 가보면 이제 이 한국의 서울에서 이렇게 모범생이 가장 빨리 죽을 걸요. 그러니까 던져놓으면 사바나가지고 별 도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약한 존재인데 그 약한 존재가 살아남은 것은 무지무지하게 협동을 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주 그러니까 100만 년 전에 이미 40명 정도로 불황을 이루어 살면서 서로 협동해서 맹수를 막아내고 추위를 이겨내고 그러다가 불을 발견하고 도구를 발견하고 그다음에 이제 언어를 만들면서 이제 딴 데랑 비교가 안 되는 문제는 모조리 그런 건 협동입니다. 근데 협동을 하게 되는 동기가 이 5가지라는 겁니다. 그 5가지 첫째는 혈연 선택인데 이건 생물학자들의 주류 이론이에요. 혈연 선택은 쉽게 얘기하면 촌수가 가까울수록 협동이 잘 일어난다.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 공유하는 유전자가 많을수록 협동이 잘 일어난다. 부모와 아이 사이는 2분의 1을 공유하잖아요. 엄마과 아빠과 반만씩 내가 갖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내가 2분의 1을 공유하잖아요. 근데 사촌이 되면 8분의 1로 떨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쭉쭉 떨어지니까 유전자가 공유하는 유전자가 많을수록 협동이 잘 일어난다는 거죠. 그럴듯한 얘기죠. 그리고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협동한다는 거는 유전자가 살아남기 위한 방편이라는 거죠. 둘이 경쟁하다가 또는 둘 다 죽어버리면 그 유전자도 없을 거 아니에요. 공유하는 유전자도. 그러니까 유전자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이 살아남는 게 낫다는 거죠. 협동해서 어느 한쪽이라도 살아남는 게 낫기 때문에 협동하도록 만든다.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게 그런 발상이잖아요. 뭐 유전자가 실제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진화했다는 거죠. 둘 다 죽는 것보다 하나를 살리는 쪽으로 본능적으로 움직이는데 그게 사실은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다윈의 자연선택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사실 생물학자들한테 가장 어려운 문제가 꿀벌이었는데 생존경쟁이니까 다윈의 유전이론이라는 게 자연선택 이론이라는 게 지가 살아남고 지 새끼를 늘리는 거 아니에요. 목표가 아니면 모든 생물이 사는 목적이에요. 근데 꿀벌은 침입자고 공격하고 지가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이론으로 그걸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를 발견함으로써 해결해요. 그러니까 꿀벌은 여왕벌하고 같아요. 유전자가 100%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 희생하는 게 되는 거니까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직접 상호성은 A가 B를 도우니까 B가 보답을 한다는 건데 이때의 상호성 지금 모든 걸 생략해서 어려운데 상호성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나도 잘하고 나한테 해코지를 한다든가 나한테 행동한 사람은 나도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기적 인간하고 달라요. 이렇게 인간 보통 그렇게 행동하는데 이기적 인간은 상대가 어떤 놈이건 간에 나한테 물질적 이익이 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게 이기적 행동인데 상호적 행동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때 교환은 시장 교환하고 달라요. 상호적 교환이라고 하는 건 시장 교환하고 다른데, 예를 들어서 시장 교환은 할아버지와 손자가 백화점에 가면 똑같은 물건을 사면 똑같은 돈을 내죠. 그러나 할아버지와 손자가 서로 선물을 교환할 때는 똑같은 가치를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막 선업에 10배 막 이렇게 더 좋은 걸 주고 손자는 더 적은 걸 주겠죠. 그러나 할아버지마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게 상호적 교환입니다. 선물 교환 같은 게 일어난다는 거죠. 이거는 쉽게 얘기하니까 시간이 없어. 이건 뭐냐면은 배신을 할 수 있는, 배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더라도 반복되는 거래. 계속 만날 확률이 높은 사람과의 거래에서는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기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죠? 반복 거래에서는 계속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사기치지 않는다. 왜?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그건 장기 이기주의라고 설명합니다. 경제학자는 좀 이상한 애들이에요. 아름다운 행동도 이기주의로 행동해야, 설명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애들. 이런 거죠. 단골 가게 주인이, 그러니까 동네 구멍 가게 주인이 생선이 들어왔는데 겉으로 보기 멀쩡하지만 나는 유통 과정을 봤기 때문에 이게 상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손님이 들어와서 마침 그 생선을 찾아요. 팔까요 말까요? 역시 아름다운 거 사람에 따라 달라요. 뜨내기 손님이면 팔고 단골 손님이면 안 판다. 그러니까 항상 피서철에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바가지 요금이 상문을 뭐 이래서 신문 헤드라인에 뜨는 거는 다 인간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상호 쓰기에서 인간은 협동한다는 거죠. 이거는 부부 사이에 왜 협동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주는 이론이죠. 생물학자들끼리 일어나면 협동 안 해요. 왜냐하면 지들이 다 알거든요. 촌수가 없다는 걸. 그러나 경제학자들끼리 일어나면 협동합니다. 반복 거래에서는 협동하는 게 유리하다는 걸 아니까. 특히 이 수컷은 굉장히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암컷이 훨씬 강한 존재죠. 10년 오래 살잖아요. 모든 동물이 제가 보기엔 다 암컷이 더 오래 살아요.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 짐작에는 아마도 재생산에 관한 이런 것들 때문에 암컷들은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게 반응해요. 그러나 수컷들은 변화가 오면 띡 반응해서 확 죽어버리는 거죠. 죽어도 아무 의미가 없고 걔는 죽어도 괜찮은 애들이니까 죽어요. 그러면 점점 그 수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수컷이 열쇠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가면 협동 잘해요. 쓰레기 봉투에 시험만 넣으면 재빨리 쓰레기 봉투 들고 이제 아파트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재빨리. 한글을 직접 사무성에서의 보복은, 그러니까 특히 사무성에는 응징이라는 게 따로 붙습니다. 협동에는 응징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협동이 되는데, 응징은 뭐냐면 기대하는 행동을 안 했을 때는 응징을 하게 되는데, 그 응징의 대표적인 게 직접 성에서 단절입니다. 관계 단절. 즉 이혼. 그 이혼이 무서우니까 협동한다. 간접 상호성은 A가 B를 돕는데 관계없는 C가 A를 돕는 겁니다. 이거는 레피테이션입니다. 평판. 사람은 누구나 원래 이기적 인간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물질적 이익만 추구한다고 되어 있지만, 경제학이 상장하는 인간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람은 언제나 무슨 행동, 무슨 말을 하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의식하죠. 그것 때문에 협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령 생물학에서 하는 이미지 스코어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마에 내가 하는 행동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남들이 볼 수가 있어요. 정태인 협동도면 배반될 뻔했대. 여러분도 다 지금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이제 사람들 볼 거 아니에요. 이마를 보고. 이마에 여러분의 평판이 써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협동이 많은 사람을 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반이 많은 사람은 왕따가 돼서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소멸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협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투명한 사회일수록 협동이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아주 잘 믿을 수 있는 통계는 아니지만 그런 통계도 있잖아요. 투명성 지수, 신뢰 지수. 읽어보시면 투명성 지수하고 신뢰 지수가 같이 가요. 그러니까 투명성 지수가 높은 나라가 신뢰 지수가 높아요. 협동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불투명한 나라, 특히 언론이 오히려 정보를 왜곡하는 나라는 절대로 협동이 안 일어납니다. 당연한 거예요. 불투명하고 모르면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기적이 되는 거잖아요. 나 방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일단 방어하는데 그건 상대방이 보기엔 이기적 행동. 그러니까 쟤는 이기적 행동으로. 상호적인 거죠. 우리 차여사가 시사를 이것도 이용합니다. 간접상호성. 네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신뢰와 협동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다닌다면 내가 인터넷에 한번 올려볼까? 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집에서? 제일 빨리 쓰레기 봉투 그래. 간접 사고성의 협동. 네트워크 사고성은 이게 노박의 특기예요. 이거 컴퓨터 시뮬레이션인데 이게 파란색이 협동제고 빨간색이 배반제인데 이 컴퓨터 화면에다가 화소마다 배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다음에 협동하는 행동을 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해서 무작위로 뿌려놓으면 그리고 이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하도록 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빨간에는 빨간애끼리 보여요. 파란에 파란애끼리 보여서 여기저기 모여 살아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여서 사는 남자예요. 근데 이거랑 비슷해요. 집단은 인간의 모든 사람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똑같은 확률로 만나는 게 아니고 자주 만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을 이루어서 삽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애들은 더 자주 만나죠. 얘들도 여기 있는 애들은 더 자주 만나는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기적 인간이 언제나 이겨요. 이기적 인간이 이 협동하는 인간을 사기쳐서 이용해 먹을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언제나 이기적 인간이 게임하면 언제나 이기적 인간이 이기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만난 집단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협동하는 쪽이 많은 집단이 더 성과가 좋다는 거죠. 얘들을 만나면 죄수의 딜레마를 얘기하면 얘들은 항상 협동에서 높은 점수를 얻지만 얘들은 배반하기 때문에 나쁜 점수를 얻거든요. 그래서 집단적으로는 협동하는 사람이 많은 쪽 집단이 더 우수한 성과를 내게 되기 때문에 협동이 이기게 되고 전체 파퓰레이션으로 보면 협동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그러니까 적어도 없어지지 않는 이 5가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협동하는 법을 이 5가지 규칙에 의해서 협동하는 방법을 100만 년 동안 체득했기 때문에 인간은 그냥 협동을 잘하는 그것도 동물 중에서 제일 잘하는 다. 우리는 원래 협동하도록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거는 신기한 거예요. 특히 지난 300년 동안 세상에 보세요. 어느 윤리 교과서나 종교를 보더라도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는 데는 없어요. 근데 지난 300년 동안 그게 똑똑한 거야, 합리적인 거라고 가르쳤고 특히 지난 30년간 아예 그런 사람들이 유의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도를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럼 진짜 거기서 이기적으로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죄수의 딜레마를 수학으로 게임이라고 얘기하면 죄수의 딜레마를 사선사냥 게임이라는 걸로 바꾸는 겁니다. 죄수의 딜레마는 뭐냐면 들어보셨죠? 네. 다 알죠? 네. 그러나 애매하죠. 뭐 설명하려고 그러면 뭐 하죠? 죄수의 딜레마는 상대가 협동하면 나도 협동하고 상대가 배반하면 나도 배반하고 이건 상호성이에요. 나한테 이기적으로 대하니까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대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가 협동할 때는 내가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해서 나의 이익을 취하는 게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모두 나빠지는 게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흔히 얘기하는 건 죄수 두 명이 잡혀와서 결국 물증을 내놓고 둘 다 실형을 산다는 건데 사교육이 죄수의 딜레마예요. 모든 사람이 사교육을 시켜요. 그럼 우리는 시켜요, 안 시켜요? 예, 이거는 대응하는 거죠. 우리를 지키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교육을 안 시킬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시켜요, 안 시켜요? 시켜요. 그게 죄수의 딜레마예요. 50만 명의 학부모가 다 똑같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시켜요. 뭐 똑같은 사교육을 다 시키면 등수는 변화하지 않고 애 괴롭히고 돈 썼다죠. 거기서 못 벗어나요. 죄수의 딜레마는 굉장히 강력한 딜레마입니다. 못 벗어나잖아요. 이 나왔다고 어떻게 되라고 애를 어떻게 책임져. 근데 현실은 더 나쁘죠. 좋은 사교육이 있다고 믿고 있죠. 그래서 사교육 경쟁을 해요. 그럼 사교육 값은 올라가요. 그럼 누가 유리해요? 어떤 애가 유리해요? 그죠? 부자가 유리하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서울대의 70%가 강남에다가 특목고 애들이라는 것은 과학의 사교육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고사 50만 명의 등수 매기는 일제고사라고 하는 시스템 플러스 사교육. 사교육이 점수 올리는 거는 잘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이 사교육 시장이 지금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이 SAT인가 거기를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세계적 경쟁력을 잘하고 점수 끌어올리는 데는 기가 막힌 기술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대학 입시에 성공하는 3가지 비결이 뭐예요? 할아버지 재산, 엄마의 연구력, 아빠의 무관심. 그 다 아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걸 바꾸지 못하는 건 이게 죄수의 딜레마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게 보통 사람은 다 지는 게임 아니에요. 상위 1%가 어차피 이기는 게임 아니에요. 그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걔들이 이길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게임 아니에요. 그걸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이제 엄마들이 이런 답변을 많이 해요. 시키면 시키지 당연히 우리에 방어해야 되니까. 그러나 안 시키면 안 시킨다는 대답을 합니다. 이건 사선사냥으로 게임으로 바뀐 거예요.
죄수의 딜레마는 무조건 배반이지만 사슴사냥 게임은 협동하면 협동하고 배반하면 배반한대. 배반에 대해서는 지켜야 되지만 상대가 안 시키면 나도 안 시키겠다는 게 사슴사냥 게임이에요. 이제 협동에 의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엄마들의 질문은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남들이 안 시킨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실제로 사슴사냥 게임에서 협동도 될 수 있고 배반도 될 수 있는데 협동이 택해질 수 있는 균형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내가 상대 협동할 거라고 믿고 상대가 내가 협동할 거라고 믿는 경우에만 협동을 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가 안 시키면 나도 안 시킬 용의가 있는데 상대가 안 시킨다는 걸 어떻게 믿느냐. 그걸 만들어내는 게 제도 사회유법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뭐 부분적 해결이니까 이건 어느 공동체에서는 그 사교육 안 시킬 수도 있겠죠. 위에 시스템이 없어요. 제도하고 사회규범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제도는 벌금을 흔히 얘기하는 게 벌금을 매기거나 보조금을 주는 인센티브, 물적 인센티브 또는 체형 가지고 해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사교육 중지 명령을 대통령이 내립니다. 할 수 있어요. 전두환도 했어요. 그리고 벌을 뭘 줄까요? 그리고 걸리면 3년 동안 수능 자격을 박탈합니다. 이건 뭐 벌금도 아니고 깜빡이 가두는 것도 아니죠. 그래도 한번 못할까 이거 웬만하면.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안 시킨다는 걸 알게 되죠. 믿을 수 있으면 내가 안 시키죠. 내가 안 시키는 걸 보면 사람들도 딴 사람들도 안 시키게 되죠. 그게 제도에 의한 해결입니다. 흔히 이거는 물질적 인센티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문제 사회적 딜레마라고 하는 걸 해결한다. 사회적 딜레마는 이기적인 거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갈등을 얘기합니다. 사회규범은 훨씬 강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협동하는 게 당연한 기본이에요. 모두 협동자고 언제나 협동하잖아요. 이런 사회에서 내가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죄의식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 수단입니다. 즉 사회규범이 확립이 되면 그게 사람한테 내면화가 되고 그 내면화가 행동을 규제하게 되죠.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에서는 이기적인 게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이기적 행동이 당연한 거고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당연한 거고 여기서 이런 사회에서 착한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우리나라에 착한 애가 진짜 착한 애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처음부터 차죠. 이 험한 세상에는 또 어떻게 살려고 이러니 그러면서 애를 이기적으로 바꿔요. 안 그러면 죽을 거니까. 그게 이기적인 사회의 규범입니다. 즉 규범은 훨씬 강력합니다. 제도보다 훨씬 강력해요. 근데 이게 나라마다 시대마다 달라요. 상당히. 만약 스웨덴이 이 두 나라 중에 이 두 집단 중에 어느 쪽이 스웨덴일까요?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파란 쪽, 빨간 쪽? 네? 이쪽 이 배반자가 많은 거예요. 30년 전에 한국하고 지금을 비교하면 30년 전에 한국은 파란 쪽일까요? 빨간 쪽일까요? 훨씬 더 이기적이 됐죠. 그리고 그 계기는 외환위기 때예요.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의 모든 지표도 변하고 한꺼번에 대량 해고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어떻게든 나와 내 아이만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 그리고 경쟁사회로 갔고 실제로 제도를 그렇게 바꿔나갔기 때문에 당연한 게 됐어요. 이기적인 게 당연한 게 되고 또 우리는 매번 경험하잖아요. 위에 장관 청문회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애들은 반칙이란 반칙은 다 해요. 그리고 얘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당연한 사회,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걔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관행이다. 남들 다 하는데 왜 그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범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굉장히 이걸 바꾸려면 굉장히 강력한 제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도와 사회규범에 대해서만 문제를 하면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2007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경제영역 2번 문제인데 풀어보세요. 뜨거운 물 말고 찬물 좀 줄래요? 네. 아 있다. 여기 있어요. 아이들은 이런 문제를 1분 만에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혹한 짓을 애들한테 시키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기억하고 리을. 예? 4번. 니은. 아름다운 가게 경제 아름다운 가게 사람들이 이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틀리는구나 답을.
답은 아마 3번일걸요? 이 문제는 나쁜 문제입니다. 나쁜 문제인데 왜 나쁜 문제냐면 첫 번째는 기억은 뭘 같은데? 왜요? 써볼까요? 네. 일단 이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실감이 안 되는 문제예요. 이건 영국 문제, 그러니까 유럽 애들 얘기입니다. 유럽 애들은 그러니까 제가 살았던 영국에서는 10살 이하의 어린이 혼자 걸어다니지 못해요. 그거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이하는 교문 바로 옆에 우리 집이 있어도 교문 혼자 못 나가요, 교문을. 그러니까 부모가 데리고 부모 또는 부모의 대리인이 가서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안 오면 선생님이 애들을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진짜로 제가 살 때도 지각이 문제였어요. 항상. 지각하지 말라고 맨날 당부해요. 그래서 근데 계속 지각이 생기니까 벌금을 물린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정책은 벌금 아닌 보조금입니다. 제가 청와대 정책을 만들었습니다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행위는 보조금을, 나쁜 행위라고 생각할 때는 벌금을 때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지각은 나쁜 행위니까 벌금을 때린 거죠. 그랬는데 오히려 지각이 늘어나 버렸어요. 이건 유명한 실험입니다. 하이파 유치원의 실험이라고 해서 2001년도 실험이에요. 그걸 2007년도에 문제를 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직 답을 몰라요, 사실은. 근데 문제를 냈어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답입니다. 너무 벌금이 작았다. 실제로 비슷해요. 2달러, 5달러니까 비슷한. 그래서 5달러로 올리니까 줄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도출된 건 역시 사람은 물적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벌금이 높아지니까 이 벌금을 안 물려고 반대, 그러니까 지각을 안 하는 행동을 했다고. 그래서 그 답을 유도한 게 3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벌금을 물려면 2,000원을 물렸을 때 왜 늘어났느냐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이 자체는 논리적으로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왜 2,000원을 물리면 왜 지각이 늘어났을까? 물론 작아서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원래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 선생님한테 미안해서 제대로 가려고 그랬는데 2,000원 내라 그러니까 면제부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런가? 그리고 이게 나쁜 제도잖아요. 오히려 역효과를 냈으니까. 그래서 2,000원을 없애봤어요. 이 답을 하려고 여러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이거만 한 게 아니에요. 없애면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상태로 돌아갔을까요? 시간이 길어요. 더 늘어났어요. 즉 2,000원을 물리는 순간 부모는 도덕 규범은 사라지고 거기 물적인 이기적인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벌금마저 없으니까 더 늘어나 버린 겁니다. 즉 제도가 규범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람은 완벽하게 단단해서 제도에 의해서 사람이 안 변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인센티브를 막 주고 물적 인센티브에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경제학, 경영학, 사실 사회과학, 정책학의 기본 가정입니다. 이 실험이 유명해진 게 그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 인간이라는 가정도 딴 실험에서 무너지지만 이 실험의 이유는 그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인센티브를 줄 때 이게 규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쉬운 예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쉬운 예가 심부름이에요. 심부름은 원래 규범적으로 얘기하면 가족의 일원이니까 의무로서 또는 엄마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돈을 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돈 안 주면 안 합니다. 나이가 들면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이거는 물질적 행동이 되는 거예요. 심부름이라는 행위 자체가 마이너스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제학이나 경영학이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건 전부 기회주의를 잡아내고 더 열심히 일하게 하기 위해서 물적 인센티브를 준다는 경제에서 이걸 인센티브 메커니즘, 디자인 메커니즘이라고 그래요. 최신 이론의 최고 이론이 그거예요. 유인 설계라고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이 조정이 된다는 건데 이 실험은 뭘 얘기하냐면 그런 걸 하면 할수록 인간은 더 이기적이 되고 더 돈이 많이 들 거다라는 거죠. 실제 그렇습니다. 돈 줘서 일을 해버렸다면 돈 안 주면 일 안 하게 되고 점점 더 많은 돈을 줘야지 사람들이 움직이게 돼요. 이기적 인간을 만들어 놓고 돈으로 움직인다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다. 아직 잘 몰라요. 언제 시너지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가령 나 혼자 전기자동차 타봐야 세상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어차피 내 만족을 위해서 전기자동차를 탈지도 몰라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그럼 전기자동차 타는 사람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당연히 늘어나죠. 이건 시너지가 난 거예요. 나의 규범에 대해서 오히려 보상을 해준 거, 물적으로도 보상을 해줘서 더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럼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거는 보상을 해줘도 되는 경우죠. 지금 이런 거가 어떨 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어떨 땐 아닌지 잘 몰라요. 지금. 우리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헌혈은 어떨까요? 헌혈은 돈을 준다 그러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이건 몰라요. 70년대에 이미 티트무스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제시한 문제예요. 피가 모자라면 당연히 거기 기재부가 옆에 있으면 야 헌혈할 때보다 10,000원씩 주자. 그럼 확 늘어날 거다. 배고프면 물러나겠지. 배고파 죽겠는데 헌혈체가 있어? 그 헌혈하고 10,000원 받아 짜증은 먹겠죠. 이쪽에서 늘어나는 게 확실해요. 그러나 피가 생기자마자 계속 헌혈하는 사람들 있죠. 그냥 주기적으로 헌혈하는 사람들은 10,000원 준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쩌면 기분이 나빠질지도 몰라요. 헌혈이 매혈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줄어들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단순화하면 자본주의 경제는 모든 조직은 사회적 딜레마에 부딪힙니다. 사회적 딜레마에 부딪힌다는 건 뭐냐면 기회적으로 그 무임승차자는 발생하고 갈등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걸 확인한 거는 신부님들을 수녀님들을 제가 경제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 99년에 수녀님한테 경제 가르치면 되게 어려워요. 인간이 이적이다 뭐. 근데 수녀님들 공동작업 많이 하잖아요. 보면 뺀질뺀질해서 화날 때 있죠. 이렇게 딱! 야 진짜 수녀님. 그게 소셜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라이더가 생기는 거를 잘 제어하느냐 못하느냐인데 그 제약을 모든 기업은 그 프리라이딩을 없애고 협동으로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제도, 특히 물질적 인센티브로 하는 게 자본주의적인 제도들입니다. 그리고 소셜 사회 규범으로 하려고 하는 게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사회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그 규범이 바로 협동조합 치료칙 같은 거예요. 네, 이게 제가 찾아낸 협동의 경제학이라는 책이 한 360페이지 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이게 쓸만한 이게 노바, 아까 조금 전에 잠깐 설명한 그 노바의 5가지 규칙이에요. 그리고 이게 IC 치료칙입니다. 협동조합 치료칙, 공유,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 자유, 교육, 뭐 어쩌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게 오스트롬이 오늘 한 얘기 안 했지만 오스트롬이 공유작업, 즉 마을 숲이라든가 또는 공동의 우물이라든가 지금 제일 큰 건 대기, 인류의 대기를 관리하는 8가지 규칙은 이거는 500개의 세계 사례 연구를 한 다음에 그걸 일반화해서 만든 게 이 규칙이고 이것 때문에 오스트롬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200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입니다.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여성 수상입니다. 경제학은 완충학문이기 때문에 여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울대 경제학과를 갔을 때 은근한 자랑이 개교일에 여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였어요. 그때 79년에 한 명이 들어갔어요. 드디어.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의 여학생이 40%. 공부는 여자가 잘하게 돼 있어요. 머리 쓰는 건 여자 시키자, 갈등이 일어나는 일은 여성 시키자, 이게 제 목표입니다. 정치는 전부 여성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근육 쓰는 걸 남자가 하면 돼요. 그래야 세상이 아름답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힘세다고 모든 걸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안 돌아가는 거죠. 맞죠? 그 8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이 오스트롬의 8가지 규칙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제가 높게 생각 안 했는데 지금 보면 이게 여태까지 사회과학의 가장 큰 업적 같아요. 사회과학이 생겨나고 나서 가장 큰 업적 같아요. 공유자원에 대해서는 유명한 게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인간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공유지는 황폐해야 될 거다. 이게 하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스트롬이 의문을 가지는 거죠. 야, 옛날부터 공유지가 더 많아서 지금보다 옛날에 공동우물, 숲도 공동으로 이용하고 정말 옛날 사람들이 전부 이기적으로 행동했다면 인류는 벌써 멸망했어야 됐겠죠. 그런데 다 남아있다는 건 마을마다 관리하는 규칙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세계 500개 사례 관리가 잘 된 사례라고 알려진 것들을 500개를 직접 찾아가고
그걸 코딩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 규칙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일반 법칙이에요. 잘 보시면 이 세 개가 굉장히 통하는 데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수학으로 도출한 거예요. 이거는 세계 500개 사례, 이건 200년 협동조합 역사 속에서 끄집어낸 지혜인데 비슷하게 많고 한마디로는 민주주의입니다. 오스트롬 얘기는 마우스풀 관리할 때 첫째로 하는 건 경계를 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우스풀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서 누구야. 두 번째는 다 모여서 규칙을 정한답니다. 그리고 규칙을 위반하면 처벌한다, 응징한다는 거고 응징은 초범, 중범, 선범 순으로 점점 강하게 한다. 그 응징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은 분쟁 처리 절차에 재판소를 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더 큰, 그러니까 내 마을 말고 다른 마을이나 더 상위 기관과의 관계에서 그 마을에 작은 마을이 우선성을 준다. 이 카톨릭 사회주의에 보충성이 올립니다. 자율성, 하위 기구의 자율성을 준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오스트롬의 제자들 그리고 노박하고 행동경제학, 실험경제학, 진화생물에서 연구한 걸 보면 공통점이 의사소통입니다. 민주주의적 의사소통과 합의 그리고 집단 정체성, 규범 이런 거에 의해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한다는 거죠. 즉 바로 이게 협동조합을 만드는 사람들은 저도 칼플라니 사회경제연구소도 협동조합이에요. 괜히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골치 아파 죽겠어요. 조합원의 의사를 물어보고 아우 귀찮아 죽겠는데 결국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건 민주적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실은 110만 년의 인간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협동하면서. 그때는 물론 지금 얘기하는 민주주의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모여서 규칙을 정하고 규칙 위반자를 응징하고 하는 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최근에 이제 개인주의, 개인의 어떤 인디비주얼리티까지 들어가는 어떤 민주주의 얘기인데 다 보면은 모여서 의사소통을 하고 민주주의로 규칙을 정한다라고 하는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경제에서도 하는데 이게 바로 협동을 하는 규칙이에요. 협동을 한다는 건 뭐냐면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갈등을 쉽지는 않지만 협동하는 게 규범이 되고 훈련이 된 사람들은 그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아닌 사람들은 그게 갈등이 굉장히 장기화되겠죠. 아니면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즉 협동조합은 아까 여기서 이 주로 규범에 의해서 기업을 끌고 가는데 그 규범이라고 하는 게 결국 민주주의에 의해서 경제를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인류가 100만 년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유전자에 있다는 거예요. 협동할 때. 증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유명한 증거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유인원, 그러니까 침팬지라든가 오랑우탄이라든가 고릴라하고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이 한 단계 바로 올라가면 바로 밑에 단계가 고릴라 아니에요? 그럼 요 둘을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하는 게 뭘까를 연구하는데 그래서 성체 원숭이, 4살이 되면 원숭이 다 커요. 그리고 1살짜리 아기. 그러니까 아기일수록 더 유인원에 가까울 거 아니에요. 를 비교해서 결정 차이가 뭔가를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 진화 심리학자들이 많이 하는, 생물학자들이 많이 하는 토마셀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진화 생물학자,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런 연구를 했어요.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 아기와 1살짜리 아기와 원숭이가 보는 앞에서 이 종이를 호치키스로 찍습니다. 그러다가 떨어뜨려요. 그리고 두리번거리에 찾아요. 그래서 나가요. 포기하고 나갔다가 다시 종이를 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리번거리에 찾는 거죠. 그럼 이제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이 어른을 도우려면 손가락으로 들어서 호치키스가 있는 위치를 가리키면 됩니다. 원숭이가 가르쳤을까요? 아기가 가르쳤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발달한 능력은 눈치예요. 평생을 찍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물어봐. 진짜 눈치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가르쳐요. 유전적으로 이런 걸 문화적으로 공진화한다 그러는데 아마 이건 유전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계속 눈치로 하는 우리나라 세계인일 거예요. 계속. 아기는 24명 중에 22명이 가르쳤습니다. 원숭이는 단 한 마리도 안 가르쳤습니다. 원숭이도 가르칩니다. 가르칠 때마다 바나나를 주고 가르칩니다. 밀적 인센티브에 아주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또는
안 가르칠 때보다 패면 또 가르칩니다. 체벌에도 아주 정확히 반응합니다. 그런 아기는 잘했다고 과자를 주면 오히려 흥미를 잃어버려요. 자연스럽게 하던 행동을 흥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례를 보고 원래 협동을 하도록 진화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었으니까 가장 나약한 인간이 그거를 갖다가 이 체계적으로 밝혀낸 게 주범 경험에서 찾아낸 게 ICH 치료원칙이고 이 500가지 사례 그리고 논리적으로 도출한 것들이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 규칙들을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 세 가지를 정리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 서울시 구정책으로 만들까? 정책으로 가는 단계를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일단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거를 오스트로의 공유자원처럼 생각하자는 거죠. 경제라는 건 사람들이 스스로 자원을 생산하고 자원이 잘 퍼지도록 만드는데 기여하고 그걸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다. 라고 정의를 하고 그리고 공유의 이익과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게 오스트로 원칙이죠. 그리고 토론과 의사에 의해서 운영한다는 거고 이게 다 세 군데 다 들어있던 참여와 의사소통. 특히 지역 공동체는 굉장히 유리하다. 사회적 경제하기에. 왜? 자주 만나잖아요. 계속 만나고 혈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평판이 뚜렷하게 나타나잖아요. 사실 사회적 경제는 원래 공동체하고 어울리기 때문에 굉장히 큰 범위는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규는 너무 커요. 예, 빨리 끝내려네요. 50만 명이나 되잖아요. 거기 2만 명을 못 넣습니다. 만나서 의사를 결정하는데 2만 명 이상은 힘들어요. 또 제가 세계의 사례를 봐도 대체로 지역의 어떤 정책을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게 대체 2, 3만이에요. 그럼 우리 구 같은 건 20개 정도로 쪼개야 돼요. 실제로 이게 한두 개 있던데 하여튼 그런 정도에서 집단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협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조건이라고. 그리고는 이제 핵심인데 정책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공동 실천한다. 이건 광원시장이 노리는 거기도 하고 퀘벡 모델이라는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 사회적 위기가 왔을 때 시민단체하고 주정부가 같이 모여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힘든 문제가 뭐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를 같이 고민해서 정책을 만들고 그 실천은 기존의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또는 없으면 새로 만들어서 그걸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단 5년 만에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는데 그 성과를 거둔 게 보육하고 주택하고 보이의 성과를 거두니까 이제 이걸 다른 분야에 확장하고 캐나다 전역의 퀘벡을 모방하는, 물론 다 특색이 있어요. 브리티시 콜롬비아도 다르고 사스카츄완이가 다른데 하여튼 그런 것들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퀘벡 모델을 정책을 같이 만들고 실천하는 걸 해보자. 그리고 또 확실히 알아야 될 건 제도와 규범에 대해서 함부로 돈 갖고 주민들을 움직이려고 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규범을 키우는 걸 해야 된다. 이건 사실 고민이에요.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에 압축 이기주의화를 했어요. 이렇게 이기적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굉장히 강한 제도가 없으면 이거 안 움직여요. 규범이 이미 이적 규범이에요. 그러면 일단 강한 제도가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서히 그걸 갖다가 사람이 바꿔 교육인데 협동을 해가면서 거기서 사람이 바뀌어 나가는 건데 그러면 점점 규범 제도에 해당하는 걸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규범으로 제도를 바꿔 나가는 걸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끝내니까 일단 요 그림은 중요합니다. 이건 퀘벡 거를 본 건데 사회적 자원이 사회적 경제를 시작하는데 너무 지금 취약하니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모든 그 몬드라곤이든 에밀리아노건이 다 나타나는 게 이거예요. 사업 서비스 하는 이게 공유자원이라는 거죠. 다 이용할 수 있는,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사업 서비스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력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이건 우리나라에 새로 들어오는 건데 공공조달을 이용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공유자원이 다 이제 이 모든 사회적 경제 기업에 제공되는 거죠. 이거는 그 시정부나 이런 데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 식품협동조합이 돈을 조달하는 사례를 보면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제 스스로 돈 내는 겁니다. 스스로 돈 안 내는 사회적 경제는 엉터리예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돈을 내는 게 있어야 돼요. 일단 조합원 출자 그 다음에 금융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고 이 보조금만 정부가 준 겁니다. 정부가 운영비만 준 거고 샹티에라고 하는 이게 이 민간 우리로 치면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인데 거기서 외부 출자를 해준 게 있고 이제 이건 시장 경제에서 출자를 해준 게 있죠. 이런 다양한 돈을 모아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아예 없죠. 그래서 이게 서울시 사회적 경제 5개년 계획 제가 제출만 해놓고 별로 실천은 안 되는 요번에 사회적 경제 무슨 하여튼 그때 약간 응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주로 해야 되는 건 이런 이게 중간 조직에 해당하는 건데 제도를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까지 돈까지 서울 투자기금이 있으니까 돈까지 있고 그 다음에 마을 구에서 이런 중요한 것들을 몇 개를 엮어서 자기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엮고 자기 특성을 반영해서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자기들도 돈 모아오고 그러면 사회적 투자기금에서 대응을 해주는 거죠. 가령 이제 동 단위에서 모으면 이래요. 동 단위에서 1억을 모으면 구 단위에서 1억을 대응해주고 그리고 이게 구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 프로젝트 자체가 검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 차원에서 되면 C에서 2억이 됐잖아요. 그럼 C에서 2억을 내주고 그럼 4억이 됐죠? 만약에 위에 나라가 또 있으면 거기서 4억을 내주고 그렇게 되면 이거 완전히 피라미드인데 동네에서 1억 가지고 8억짜리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대신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은 4번 들어가죠. 이게 진짜로 실천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리고 동에서 못하는 것들을 구 차원에서 도와주는 게 있고 시 차원에서 다시 보완해주는 정책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만 몇 개 구에서 지금 뭐 성북이든 몇 개가 지금 8개가 선정이 됐는데 이런 게 몇 군데서만 성공하면 사실은 그 다음에 붙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모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수요는 많아질 거예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는데 우리가 역량이 얼마나 있느냐. 재밌는 게 다 이게 했고 그다음에 이론에 따르면 언제나 모든 네트워크가 이렇게 발전해야 돼요. 이론상으로 이렇게 수학을 해보고 이 사람들이 이게 전국에 사회적 경제 계획을 세운 데가 3군데 있는데 겁이 나잖아요. 지금 확 커지니까 여기 지금 잘 안 나타났는데 다 이렇게 속도가 느려지는 걸로 그려놨어요. 이렇게 전면지를 지금은 막 늘어나니까 조금 줄어들 거야. 이론상 앞에는 거꾸로 얘기했어요. 이론상은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놓고 근데 제가 실제로 찾아봤어요. 정말 그거야. 이거 아이쿨입니다. 아이쿨 조합원과 매출액을 보면 이론처럼 늘어났어요. 밑에서 기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도약을 하고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아이쿨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한살림이 훨씬 커요. 근데 한살림은 증가속도는 이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거기도 늘어나요. 비슷하게 이렇게 늘어나요. 한살림보다 더 큰데 위에 이렇게 늘어나요. 근데 나는 모든 생협이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2007년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확 떴을까요? 이게 물론 이 밑에가 기어서 조직화하고 네트워크한 것도 있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 세국이 촛불이 생협에 대한 걸 확 올려놨어요. 어떤 계기가 들어오면 확 뜬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사회적 경제는 물론 여기 있죠. 아직도 멀었죠. 그러나 네트워크화를 하고 적절하게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정책이 들어가면 분명히 된다. 제가 정말 야 이게 안 될 것 같은 데서 되는구나 느낀 게 완주예요. 완주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어요. 그 처음에 희망대 적서가 좀 들어갔고 완주 군수가 하는데 처음에 초기에 제가 가서 뭐 강연도 하고 했는데 이게 될까 싶었어요. 맨날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는데 그럼 맨날 떡 만든대요. 이거 갖고 무슨 사회적 경제나 이랬는데 불과 3선했으니까 한 8년 만에 한우 식당 농산물 판매장 이런 걸 만들어주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스스로 작물을 만들어서 직거래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서울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뭐냐면 돈과 사람이 있고 굉장히 밀집되어 있다는 건 좋은 점입니다. 나쁜 점은 정체성 전혀 없다. 그리고 너무 이동을 자주 합니다. 근데 지금 집값이 떨어지면서 분명히 이사 속도는 앞으로 떨어질 거예요. 전세값도 안정되면. 그래서 구 단위로 성공하는 사례가 나오면 서울은 1000만 명이잖아요. 이거 웬만한 유럽 나라보다 더 커요. 그래서 서울이 성공한다는 것은 사실은 세계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다. 감사합니다.
간사들이 뭐 이유 일정이 회식 이유 있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없어요. 괜찮아요. 제가 10분 괜찮으세요? 정도만 없어요. 우리 마누라를 모시러 갔어야 되는데 7시에 강연이 또 있었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7시까지 사실 시간이 남아돌아요. 지금. 원래 5시까지 인천에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잠깐 쉬고 할까요? 네 질문 좀 시간이 이제 프로그램이 여기가 있으니까. 뒤에 오시긴 했지만 10분 정도는 예. 그러면 지금 10분? 10분. 그럼 쉬지 말고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이제는 돈 많죠? 강플라니 홍수에도 투자를 해보시기. 이 강의와 관련된 질문을 드려도 되나요? 네. 그 사람이 이제 행복함은 이제 그 직업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 저희가 뭐 7, 80년도에는 뭐 7, 80년도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뭐 이런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그런 경제 성장률과 행복과 이렇게 비례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네. 행복의 역설, 이런 이스털린 역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체로 2만 달러가 넘어가면 물질적인 게 행복에 미치는 그 영향은 굉장히 낮아진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흔히 얘기하는 북한이나 이런 데는 그 규범을 아까 제가 제도하고 규범은 이게 굉장히 미묘한 두 개가 관계가 있어요. 물질적인 거하고 정신적인 어떤 규범이라는 게 보통은 자본주의가 되면 기존의 규범을 다 깨버리면서 막스도 문명화 작용이라고 해서 완전히 붕괴시키고 개인주의적으로 만드는데 이게 물질적인 게 늘어나는 게 어느 정도의 만족도는 줄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만족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불행의 요소가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아무리 지가 잘난 척해도 무지무지하게 부족한 존재인데 옛날에 그걸 신이 메꿔줬잖아요. 근데 이제 신 빼고 우리는 잘났어 이렇게 잘난 척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대 이후로. 그러고 나서 견디지 못하니까 자살하잖아요. 그런 어떤 공동체적인 규범, 옆에 사람들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 없이는 물질이 사람을 어느 정도 만족시키는 거는 더 이상 못 올라가야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체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평등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격차가 심하고 특히 상위 10%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식인이 상위 10% 안에 들어가면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특히 언론인, 교수는 평균보다 조금 낮아야 돼요. 그래야 평균적 사고를 하죠. 근데 이 인간들이 10%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게 평균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 다 귀족 드라마잖아요. 진짜 안 그랬어요. 그래. 지금 기자 월급이나 PD 월급이 확 뜬 거예요. 지금 거의 1억 연봉이 되는데 안 그랬어요. 70년, 80년대에는 진짜 평균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떠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보기엔 저 정도는 살아야 인간일 것 같아. 보통 인간일 것 같잖아요. 보통 사람이.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자기 삶의 일부를 그 비슷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정말로 이제 모험적 삶을, 투기적 삶을 살게 됩니다. 어쨌든 물질이 할 수 있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이제는 물질의 행복을 늘리는 것은 거의 이제 한계에 도달한, 오히려 평등해지고 훨씬 더 공동체적인 규범을 늘리는 게 행복해지는 거다라고 저는 제가 아는 경제는 그렇게. 근데 그 경제를 하는 사람은 0.0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사회경제가 성장한다고 하면 이 정도 유지가 감이 안 왔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경제 영향이 더 확대되고 수요도 늘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GDP 기준으로 정말 그럴 건지 예를 들면 지금은 뭐 0점대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두 자릿수까지 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경제는 또 협동조합에서 매출로 자꾸 통계를 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환산은 안 되는데 요새 이제 유럽에서 한 거 보면 많은 곳이 한 15%, 15. 네, 에밀리아 로마니아 15. 근데 그게 10% 정도만 돼도 규범이 더 바뀌어요. 사회 규범이. 에밀리아 로마니아에서는 스스로 그 사람들이 다 기업이라고 얘기하지 협동조합하고 일반 기업 구분을 안 해요.
일반 기업도 협동조합, 우리가 생각하는 협동조합처럼 행동해요. 그러니까 무슨 배만 하면 만주왕따예요. 그 사회에서. 그러니까 신뢰를 깨는 행동을 못하는 것도 있고, 그것도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는데 가령 협동조합이 상당히 강하고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우리 지금 골목 상권에 그 대형 마트 들어오는 거 문제잖아요. 월마트 뭐 이렇게 외국 거로 얘기하면. 근데 유럽은 특히 제가 본 급 이탈리아나 이런 데는 동네마다 우리로 치면 생협 매장이 있어요. 우리 생협 매장이 먹을 것만 파는 게 아니라 온갖 다 팔아요. 뭐 구두, TV 다 팔아요. 그리고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기 뭐 프랑스의 그 유명한 거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나라가 있잖아요. 까르푸 뭐 월마트 못 들어가요. 들어가도 얼마 못 견뎌요. 그러면 이제 다 여기서 사는데. 여기인데 우리 건데. 우리 거니까. 그러니까 레가라고 하는 조직은 농협도 그 안에 들어있고 소비자 협동조합도 거기 있고 건설 협동조합도 거기 있고 제조업도 거기 있어요. 거기 물건이 다 같은 협동조합 사람들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농산물 같은 경우는 농산물이 폭등을 하면 가격이 폭등을 하면 세계적으로 그 농업협동조합이 이익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농업협동조합이 많이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시세보다 낮게 받아요. 대신에 폭락을 하면 소비자가 이익이잖아요. 근데 소비자 협동조합도 같은 협동조합이니까 가격을 높이 받아줘요. 그러면 가격이 부드럽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평균이 같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생산자, 소비자한테 모두 다 이익이죠. 그런 게 작동을 합니다. 사실 이제 PC 급하게 이제 넘어와서 제가 정확하게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2020년쯤에는 한국도 여기 보면 부자 수 정도 아니. 공작이라고 얘요? 같습니다. 이거 저기 서울시의 희망사항이에요. 서울시 제가 희망사항. 2% 고용. 아유, 우리는 제가 오기능기에게 예. 이거 넣으라고 막 그래서 오기능기 이런 거 없는 게 어딨냐 그래서 집어넣은 게 이거예요. 나는 양심상 못하겠고 아이콘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겠다.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꾸미는 게 맞는 걸까요? 모르죠. 지금 이게 서울시가 이건 너무 짧게 잡은 게 뭐냐면 사회적 기업만 잡아도 돼요. 인증 사회적 기업만 잡아서 0.06이지 지금도 한 0.1은 돼요. 제가 보고. 아니 생협 조합원만 놓고 보면 상당해요. 아이큐 20만 넘을걸요? 한 살림도 한 40만 될걸요? 100만이 되잖아요. 그게 2배가 되면 200만이 정도 상당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거하고 제일 높인 딴 얘기지만 여하튼 조합원이 생협에서 늘어나는 속도는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해요. 이미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힘이 있는 거예요. 생협이. 생각해보세요. 20만에다가 가족까지 지으려는 게 몇만이에요, 표가. 예. 마무리해 주시면서 예. 혹시 아름다운 가게 바라거나 아름다운 가게에 네. 재단이 있고 재단이 공익 투자도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폴라니 연구소를 협동조합으로 만들고 무지하게 후회하기. 폴라니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산물은 모더리 공공재잖아요. 또는 공해. 우리 만들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잖아요. 조합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에 가입할 유인이 없어요. 저거 너무 또 정신적으로라도 야 우리한테만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모두 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인을 주려고 치사하게 이번에 폴라니 강좌를 홍기민하고 내가 6강좌를 하면서 조합원은 10만 원, 일반인은 30만 원. 차들을 왕창 줬더니 전부 조합원에 가입해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